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위크로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텔레다인 위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더블 펄스 테스트를 주제로 Q&A를 포함해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위크로이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오창훈입니다. 제가 웨비나로 작년까지 굉장히 자주 만나 뵀는데 올해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리콘 카바이드나 겐, 일반 IGBT, 모스페트 등에서 기본적인 그 소자 테스트에 주로 사용되는 이 더블 펄스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더블 펄스 테스트가 뭐냐라는 거하고 이 DPT, 그러니까 더블 펄스 테스트를 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또 어떤 프로브들을 적절하게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파워를 측정하려면 커런트 프로브하고 전력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제 받아들인 두 신호가 곱해져야 되는데 두 프로브 간에 스큐가 발생하면 특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실제로 측정 더블 펄스 테스트 측정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블 펄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스위칭 디바이스의 특성을 파악해서 측정이 되는데 전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다든가 또는 다양한 전압에서 디바이스의 스위칭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더블 펄스 테스트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오른쪽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프 브리지의 토폴로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펄스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블 펄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품 디스크리트 디바이스나 또는 모듈에서도 측정이 가능한데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는 훨씬 프로빙 하기가 훨씬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풀브리지나 다른 캐스케이드 브리지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프 브리지 토폴로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블 펄스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 스위칭 디바이스의 스위칭 동작을 파악하는데 조건들을 다양하게 조건들을 변화시켜가면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요. 보통 더블 펄스니까 말 그대로 펄스 두 개를 가지고 스위치를 ON하고 오프했다가 다시 ON 하는데 이때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첫 번째 턴 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턴 오프 부분의 특성들을 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위칭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은 당연히 게이트 드라이버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큐상에서 기존 컴패서나 또는 인더체스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런 특성들, 그러니까 게이트 드라이브의 저항의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이 더블 펄스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리버스 리커버리의 특성을 파악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 더블 펄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사실 토폴로지나 이런 건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칩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곳에 가보면 더블 펄스 테스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더블 펄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또 선택되고 있는 그런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더블 펄스 회로에서 어떻게 펄스가 동작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앞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떤 펄스를 게이트 쪽에 인가를 하게 되면 게이트가 이렇게 낮은 전압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첫 번째가 온 됐을 때, 그리고 내려갈 때, 다시 또 온 됐을 때, 이 세 가지 그 동작 모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드에서는 이 아래쪽 로우 사이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위쪽은 완전 오프한 상태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펄스가 게이트가 올라가게 되면 전원 소스에 나오는 그 전원 전압이 이쪽 인덕터를 통해서 스위칭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런 루프를 그리고 이런 루프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뭐 게이트에 들어가는 그 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할 수 있지만 보통은 마이너스 5V에서 약 20V 정도 되는 펄스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주황색으로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때 주로 이제 측정 대상이 되는 것들은 하단 쪽에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하고, 그리고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 두 가지 하고요. 이쪽 드레인 쪽에 커런트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측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측정할 때 뒤에 프로브를 설명드릴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소스가 현재 플로팅 상태냐 아니면 그라운드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프로브를 사용할 건가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드는 이제 아래쪽 하단 그러니까 로어 사이드의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죠. 오프되고 나면 그동안에 L을 통해서 흐르던 전류가 뒤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이 L은 뭐 특성상 계속 전류를 흘리려고 할 건데, 위쪽에 있는 이 다이오드가 수방형으로 되면서 이 조그만 이 루프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류를 우리는 보통 프리힐링 전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오프 상태에서는 크게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드는 두 번째 펄스가 다시 인가됐을 텐데요. 이때 되면 루프가 열리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드하고 같은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루프가 형성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모드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전류 방향은 똑같지만 이 프리휠 쪽으로 흐르던 이 전류가 얘가 턴 온 되면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일부가 유입돼 가지고 최종 단에서 여기 있는 전류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하고 이쪽 세 번째 모드가 이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리버스 리커버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로 관측되는 게 두 번째 펄스에서 이 커런트에 의해서 실수로는 나지 않는지,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되는지 하는 것들이 측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사이드 쪽에서는 제가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고 한꺼번에 모두 세 개를 지금 다 표시를 했습니다. 하이사이드로 테스트를 할 때는 보통은 제가 그동안 봤을 때는 하이사이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로드의 위치도 바꾸고요. 매뉴얼로 스위치나 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커넥션을 바꿔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때는 로어 사이드 스위치는 항상 오프를 시켜놓고 위쪽에 이제 펄스가 들어가게 되죠.
펄스가 들어가면서 게이트가 열렸다, 닫혔다, 다시 열리게 됩니다. 똑같이 세 가지의 모드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원 소스에서 전원이 나와서 이 주황색 루프를 따라서 전류는 흐르게 됩니다. 이건 방향만 달랐지 아래쪽에 로어 사이드 동작하고 같은 A가 될 거고요.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프되면 여기에 있는 이 L에 의해서 이번에는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면서 휠 루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때는 여기에서 얘가 순방향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류 루프가 구성이 되고요. 두 번째 펄스에 의해서 다시 하이사이드의 스위치가 ON 되면 마찬가지로 처음 1번하고 똑같이 모드 1하고 똑같이 이 주황색 루프가 구성이 될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위쪽에서 이쪽에 흐르던 전류가 그대로 뒤쪽으로 같이 처음 포함이 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모드하고 세 번째 모드하고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그 더블 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런 테스트를 하려면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파형을 관측하고 어떤 특성을 파악하려면 파형을 보고 그리고 그 파형들을 어떤 연산을 하거나 메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오실로스코프가 필요할 거고요. 최근에는 이 전력 반도체 쪽이나 모터 드라이브 쪽에서 12비트의 레졸루션을 가진 분해를 가진 스코프들이 가장 선호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8채널을 가진 오실로스코프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사이드가 됐건 로어 사이드가 됐건 여기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 신호를 이제 포착을 하려면 거기에 적합한 프로브가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프로브들은 오실로스코프에 연결이 되고 테스팅할 수 있는 테스트 포인트에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 더블 펄스 테스트 회로에서 내가 어떤 전압에서의 특성을 볼 거냐에 따라서 이 DC 소스가 필요한데요. 보통 이제 V버스라고 하는데 이 전압원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 볼티지 파워 서플라이가 일반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은 아마 실험 랩에는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워 서플라이 하나 필요한데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디바이스를 구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압원이 되겠습니다. 굳이 여기에서는 높은 전압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워 서플라이하고 하이 볼티지 파워 서플라이 두 종류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펄스 상단 측, 하단 측에 게이트 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AWG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FG나 AWG 반드시 이게 측정기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AWG나 AFG일 필요는 없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뭐 별도로 구성하셔도 되고 또는 일부 그 회로에서는 게이트 드라이버가 구성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장치들로 간단하게 그 테스트를 구성한 회로인데요. 여기 그 구성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밸루에이션 보드를 이용해서 지금 아이솔레이션 프로브하고 전류 프로브 그리고 DLHCM이라는 그 1GHz의 차동 프로브를 이용해서 프로빙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 펄스를 줄 수 있는 AWG하고 하이 볼티지하고 로우 파워 서플라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전체 시스템 구성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테스트 장비들을 구성할 때 우리는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오실로스코프가 필요한데 이건 더블 펄스 테스트에서는 보통
세 개의 채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 수는 3개여도 좋고요. 나는 하이사이드랑 동시에 봐야겠다. 그러면 최소한 뭐 게이트 쪽, 그러니까 게이트 소스, 드레인 소스, 커런트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사이드도 3개, 로어 사이드에도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채널 수를 늘려서 8채널 이상의 프로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나씩, 그러니까 어퍼 사이드, 로어 사이드를 따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스코프 자체의 노이즈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낮냐 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코프의 분해능은 얼마나 충분하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8비트 스코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12비트 스코프를 쓰는 경우에 훨씬 정밀한 그 전압값을 또는 전류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 해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프로브들의 선택 방법입니다. 내가 어느 어퍼 사이드만 볼 거냐 또는 로어 사이드만 볼 거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랄까요, 프로브 종류나 이런 것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V버스, 그러니까 DC 소스가 DC 전압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V버스보다 훨씬 넓은 그런 그 프로브의 다이나믹 렌지가 선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위에 쪽 여기하고 같은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측정 포인트에 따라서 내가 측정 포인트가 플로팅 되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도 첫 번째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브들을 선택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프로브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지금 최근에 많이 측정되고 있는 겐이나 실리콘 카바이드는 스위칭하는 DT분의 QB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주파수 앱도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어떤 프로브가 적합한지 궁금하다 그러면 크로이의 파워 프로브라는 이쪽에 가보시면 프로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왜 이런 프로브가 필요한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르크로이 프로브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이쪽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드에 전원을 공급하는 애는 그냥 전류도 적당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1A 이상 되지 않는 것 같고요. 30V, 보통 15V에서 5V 정도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V 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AWG나 AFG를 가지고 게이트를 구동해야겠다. 그러면 이 AWG 또는 AFG에서 더블 펄스 테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져 있느냐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채널 1번, 2번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제법 그런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더블 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그리고 순간적으로 2개만 만들어내고 멈췄다가 필요할 때만 2개의 펄스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트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내가 디스크리트 장비에다가 직접 펄스를 인가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그 상승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승 시간은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게이트 드라이브 회로가 이미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펄스의 모양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상승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에서는 전류량이 얼마냐, 그리고 V버스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전압을 내놓을 수 있느냐, 내가 60V 레벨에서 보냐, 500V 레벨 클래스에서 보냐, 아니면 1000V 이상이냐에 따라서 전압 레인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류가 낮은 전압은 높은데 전류는 낮다. 그러면 데이지 체이닝을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지 또는 실수로 앞쪽에 회로에서 쇼트가 났을 때 뭐 전류를 제한하고 바로 오프할 수 있는 이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살펴봐야 될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프로브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쪽에 인가해주는 DC 전압이 얼마냐, 이 DC 버스에 흘러가야 되는 전압이 얼마냐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스위칭할 때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은 DC 전압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은 다이나믹 렌지를 가진 프로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퍼 사이드, 그러니까 탑 사이드를 이렇게 하이 사이드를 프로빙을 한다. 탑 사이드의 디바이스를. 그러면 이 DC 버스만큼이 항상 플로팅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DC 버스만큼 플로팅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커먼 모드가 DC 전압보다 훨씬 높은 프로브가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 가장 먼저 프로브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DC 버스의 전압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로 볼 수 있는 전압의 다이나믹 렌지, 그리고 디퍼런셜 프로브로 뭔가를 프로빙할 때 커버할 수 있는 커먼 모드 레인지를 이 DC 버스 전압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DC 전압이 얼마냐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로우 사이드만 본다, 또는 하이 사이드만 본다, 두 개를 다 봐야 된다. 그렇다면 로우 사이드에서는 그라운드가 이쪽 그 소스가 그라운드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프로브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하이 사이드를 찍는다, 프로빙을 해야겠다, 이쪽 특성을 봐야겠다, 그러면 반드시 차동 프로브나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 플로팅된 전압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측정하고 이런 경우에 어떤 프로브가 필요하냐도 마찬가지로 텔레다이나믹닷컴에 파워 프로브에 들어가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로어 사이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디자인 하신 분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쪽 아래쪽 소스 쪽이 과연 그라운드에 레퍼런스를 두고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측정 대상인 디스크리트 이제 파워 디바이스가, 파워 스위칭 디바이스 자체가 스위칭 주파수는 얼마냐. 근데 보통의 그 스위칭 주파수들은 수십 메가 이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5배면 프로브가 뭐 수십 메가 프로브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고요. 사실은 이쪽 스위칭 소자가 얼마나 빠르게 온되고 얼마나 빠르게 오픈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온오프가 되냐, 이 속도에 따라서 보통 라이징 타임 또는 폴링 타임에 의해서 프로브의 대역폭을 선정해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DC 버스 전압을 비교해서 프로브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분명히 DC 전압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소스 쪽이 만약에 그라운드가 돼 있다면 일반 패시브 프로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려해야 될 게 전압 범위하고 주파수 대역폭이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오실로스코프랑 같이 공급되는 패시브 프로브들은 뭐 500MHz급의 전압도 400에서 보통 600V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높은 전압을 본다 그러면 그때는 하이 볼티지 프로브로 바꿔야 되고, 또는 차동 프로브, 보통의 차동 프로브들은 전력 측정을 위해서 제공되는 차동 프로브들은 1500V, 2000V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브들을 우선 고려를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저렴 프로브나 차동 프로브 이런 프로브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사이드 쪽의 신호들을 본다 그러면 이때도 똑같이 주파수 대역폭은 DT분의 DV로 구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으로 선정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요. 그리고 전압 범위는 DC 전압을 가지고서 다이나믹 렌지를 정하고, 여기에서 차동 프로브의 사양들이 보통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양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얼마냐, 그리고 커먼 모드 전압은 얼마냐, 차동 전압은 얼마냐,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커먼 모드,
공통전압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커먼 모드 볼티지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인하고 소스하고 두 가지의 프로브를 연결한다면 각 프로브 팁이 얼마만큼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가 커먼 모드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 DC 버스의 전압만큼 분명히 플로팅 돼 있을 거고, 이 플로팅된 전압만큼은 최소한 각 싱글 라인이 커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커먼 모드 전압을 차동 프로브의 커먼 모드 전압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쪽 하이사이드 게이트나 또는 드레인 소스를 찍을 때는 반드시 차동 프로브 또는 광절연 프로브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패시브 프로브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간혹가다 문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실로스코프를 그라운드를 끊고 찍으면 어떠냐 하는데, 오실로스코프는 원래 싱글핸드 장비입니다. 사실 그라운드에 항상 레퍼런스를 두고 있어야 되는 장비고요. 그래서 그렇게 플로팅을 시킨 상태에서, 스코프를 플로팅 시킨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은 측정 엔지니어의 안전도 보장이 어렵고요.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동 프로브 또는 최근에 각 오실로스코프 밴더들이 최근에 광절연 프로브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브를 이용해서 아이솔레이션 후에 측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프로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600V급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쪽에 게이트 신호만, 하이사이드의 게이트 신호만 두 개를 비교를 했어요. 하나는 광 아이솔레이션 프로브하고요. 하나는 일반적인 프로브, 차동 프로브죠. 그루의 HVD 3106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같은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물론 이 측정할 당시에 동시에 넣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할까요? 프로브 특성을 비교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은 시점에 프로브를 동시에 물려놓고 보는데, 그건 올바른 비교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A라는 프로브하고 B라는 프로브를 같은 포인트에 연결하게 되면 사실 A라는 프로브에서 보여주는 것은 회로 더하기 B라는 프로브의 특성이 포함돼서 보이기 때문에 원래 신호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동작 상태에서 HVD를 하나 먼저 찍고요.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 광절연 프로브를 넣어가지고 같은 시점을 찍어서 추후에 불러내서 리콜해서 두 개를 비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지금 위쪽에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일반 HVD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한 경우고요. 여기서는 120MHz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이 광 아이솔레이션 프로브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보시면 그죠? 훨씬 플랫한 이런 형상들도 플랫하고요. 프로브의 특성들이 달라져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위쪽에서는 누굽니까? DLISO 같은 경우에는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약 160dB 정도 되고요. HVD 같은 경우에는 85dB 정도의 그 CMRR의 차이가 있는데, 커먼 모드 공통성 제거 비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CMRR의 특성에 의해서 신호가 달라지고 있고요. 위쪽에서 스위칭 됐을 때 아래쪽에서도 이제 동시에 찍어봤는데, 프로빙을 해보니 이쪽에 있는 걸 확대했을 때 보니까 HVD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스위칭이 됐을 때, 그죠? 여기에서 앞쪽에서 올라나 여기서는 그 전압 유기 현상이 그대로 보이고 있고, 이 노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광 아이솔레이션은 훨씬 영향이 적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디퍼런셜 프로브도 충분하지만 이렇게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나 주파수 대역 폭에 의해서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전류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편의성을 제공받을 거냐, 아니면 정확한 측정을 할 거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류
측정입니다. 보통 더블 펄스 테스트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이런 방법들은 미리 이 더블 펄스 테스트 회로를 구성할 때 션트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회로를 절단하고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측정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전류 프로브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PCB를 디자인할 때 아예 이 패스의 양쪽 끝에 홀을 구멍을 크게 뚫어가지고 일반적인 전류 프로브들이 바로 이쪽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디스크리트 리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로고스키 코일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류 센서를 미리 PCB에 구성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봤던 방법은 이 로고스키하고요. 로고스키하고 여기 전류 프로브를 이용하는 이 두 가지 방법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방법들, 그러니까 프로브들을, 내가 전압 프로브를 하이 사이드를 프로빙 할 거냐, 로우 사이드를 할 거냐에 따라서 전압 프로브는 결정을 하고요. 또 전류 프로브는 어떤 식으로 결정할 거냐가 있는데, 이런 프로브들을 선택을 해야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펠라다인유크로이닷컴의 파워 프로브스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질문으로 간단히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DC 버스가 어느 정도 클래스냐, 그리고 내가 와이드밴드 갭, 실리콘 카바이드나 겐을 측정한다. 그리고 세미컨덕터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인 디퍼런셜 프로브가 게이트 드라이버에는 적합하지 않고 아이솔레이션 프로브가 적합하고, 컨덕션 로스에서는 모두 적합하지 않고, 스위칭 로스를 볼 때는 어떤 게 적합하고, 이 코션을 눌러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프로는 왜 여기에 적용할 수 없는지 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르크로이 프로브가 아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파워 로스를 측정하려면 전압 전류 간의 곱을 이용하기 때문에 두 프로브의 시간차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프로브는 태생적으로, 전류 프로브하고 전압 프로브는 태생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시점에 측정을 했더라도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딜레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르크로이에서는 디스큐 캘리브레이션 소스라고 해서 DCS025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래서는 약 5V 정도의 신호하고요. 커런트가 흘러나옵니다. 커런트는 약 100mA 정도인데 충분한 이런 홀 사이즈가 있어서 일반적인 외부에서 사용된 서드 파티의 프로브들도 충분히 여기에서 스큐를 보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픽스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DCS 고음 이유는 뭐죠? 채널에 꽂거나 아니면 익스터널 전자에 연결해두면 전원을, 스코프에서 전원을 공급받고 신호를, 펄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로 상승 엣지에서 안 보고요. 하강 엣지가 빠르기 때문에 약 10나노 정도의 홀링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프로브를 연결해서 디스큐를 하는 이런 과정을 수행하고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디스큐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DCS025를 여기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프로브, 전압 프로브하고 전류 프로브가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으면 그 확인된 그 값을 여기 보시면 프로브 채널에 있어요. 프로브 채널에 디스큐 밸류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프로브가 프로브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지정한 만큼 딜레이를 보정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 후에 훨씬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가, 올바른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몇 가지 이밸리에이션 보드를 이용해서 측정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피니언 칩셋의 그 이밸리에이션 보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60V하고 500V의 DC 버스를 두 개를 두 가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했고요. 스위칭 손실을 비교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로우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실로스코프 접지하고 동일하고 그라운드에 연결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게이트 소스에서는 일반적인 패시브 프로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탑 사이드에서 하이 사이드 쪽에서는 전압이 60V, 500V이기 때문에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측정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브 액세서리 중에 솔더 팁을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솔더 팁을 이용해서 게이트하고 소스 쪽에 솔더를 해놓은 상태로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또 여기에서는 누구죠? 션트 레지스터가 있고 이 부분에 보드 자체에서 션트를 측정할 수 있도록 패시브 프로브를 연결해서 션트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션트에서 커런트도 일반 패시브 프로브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드레인 소스를 이제 테스트 포인트는 우리가 프로브를 좀 연결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헤더를 붙여가지고 가운데 간격만 이쪽에 2.5mm인데 가운데만 빼내고 붙여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브를 연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실제 누구죠? DLISO 같은 방 아이솔레이션 프로브 같은 경우는 MMCX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MMCX 포트를 바로 연결하면 훨씬 더 높은 주파수 대역폭에 손실 없이 신호를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간단히 이제 신호를 포착해 본 건데요. 하나는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이고요. 그리고 이제 커런트 드레인에 들어가는 커런트 신호, 그리고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을 이렇게 포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60V에서도 그렇고요.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를 사용하고 했을 때 그렇죠? 밀러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낮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됐고 전류가 굉장히 낮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지금 누구죠? 게이트 소스를 찍을 때 소스가 그라운드에 붙어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DLHCM이라는 그런 프로브를 이용해서도 이런 특성들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60V급이었고요. 500V를 넣었을 때는 커런트 양이 더 늘어났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밀러 부분도 거의 크진 않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뒤쪽 부분이 그죠? 이쪽 이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부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에 돌던 커런트가 지금 이쪽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파형을 보고 디스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DCS02호를 이용해서 디스큐를 한 부분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하고 그리고 파형의 위치를 바꿔서 앞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스큐를 고정할지 이걸 이제 결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채널 2번하고, 그러니까 채널 3번하고 2번하고 커런트하고 두 개를 이용해서 디스큐를 수행을 한 결과고요.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 할까요? 오실로스코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전류 파형하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전압 파형 두 개를 매뉴얼로 곱한 거죠. 매뉴얼로 곱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여기 처음 턴 온 부분, 오프 부분, 온 부분, 오프 부분을 각각 게이트를 씌우고 에리어라는 그 파라미터 측정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각각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에 면적을 계산해서
손실을 계산을 했고요. 이번에는 뭡니까, 루크로에서 제공하는 파워 디바이스 어널리시스라는 이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어널리시스에서 파워 디바이스 어널리시스에 들어가서 체크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멀티펄스인데 여기에서 똑같이 멀티펄스인데요. 여기에서는 좀 더 많은 파라미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턴 온 딜레이가 얼마고, 턴 오프 딜레이는 얼마고, 스위칭 오프에 관련된 부분, 온 부분, 컨덕션 부분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별도로 곱하거나 어떤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도 이렇게 계산을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편리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사이드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절연 프로브의 액세서를 이용해서 솔더를 이용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로어 사이드하고 하이사이드 쪽하고 로어 사이드 쪽하고 두 개를 동시에 프로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어 사이드에서 어떤 턴온 오프 동작이 있었을 때 반대쪽 하이사이드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쪽에 똑같은 부분을 똑같은 동시에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지를 동시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런 걸 확인하려면 그죠? 채널 수는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어 사이드에서 트랜지션 있을 때마다 반대쪽에 지금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더 커가지고 온돼 버렸다. 그러면 쇼트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점검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설명은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러면 만약에 루크로이 걸 가지고 이걸 구성한다면 어떤 게 필요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웨이브 런너 8000HD라는 12비트의 8000 스코프가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이고요. 이런 테스트에서. 그리고 디퍼런셜 프로브나 광절연 프로브들, 그리고 AWG AFC들, 그리고 로우 볼티지 파워 서플라이, 하이 볼티지 파워 서플라이는 T3PS에서 똑같이 전압 레인지로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크로이에서는 아까 잠깐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매뉴얼로 측정을 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제가 스코프를 가지고 직접 여기는 샘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멀티펄스를 포착한 예인데요. 이게 오실로스코프 화면입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파워 디바이스에서 내가 게이트 소스하고 드레인 소스 그리고 커런트는 어디에 들어오느냐, 그래서 간단하게 매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측정하기 전에 이미 DCS 봄 2호를 통해서 스큐 차이가 있었다면 어떤 만큼의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걸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딱 들어오면 얘가 현재 측정된 것은 펄스가 5개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얘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턴 온 딜레이나 턴 오프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덱에서 레커멘드하고 있는 그 레인지를 그냥 선택이 자동으로 되고요. 만약에 나는 특정한 전압이 필요하다 그러면 매뉴얼로 바꿔서 입력, 퍼센트로 입력하거나 앱솔루트 값에서 전압을 바로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칭 온 오프에 대한 것들도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펄스를 올로 하게 되면 여기에 5개 펄스가 있는데요. 5개 펄스에 대해서 모든 값들이 평균 값들이 여기에 표시가 될 거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턴 오프의 첫 번째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펄스를 자동으로 주밍을 이렇게 합니다. 펄스가 발생한 부분이 자동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럼 나 두 번째 펄스를 보고 싶다. 두 번째 펄스 하면 보시는 것처럼 따로 주밍을 하거나 어떤 걸 하지 않고 바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매저먼트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걸 볼 거냐, 두 번째 걸 볼 거냐에 따라서 보시는 이 전압들이
그래서 더블 펄스를 보던 또는 멀티 펄스를 보건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의 로스를 바로 지정을 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 뭐 단위도 에너지에서 파워 값으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온 오프를 결정하는 방법들을 제작 레커멘드를 따를 거냐, 내가 매뉴얼로 지정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블 펄스 테스트를 할 때 뭐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나 자동화를 요구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희 르크로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플래코라는 곳하고 지금 플래코는 원래 모터 에뮬레이터를 제작하고 기술 지원하고 만드는 곳인데요. 더블 펄스 테스트의 기본 시험기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 프로브들 또는 아이솔레이션 프로브 그리고 스코프와 이 스코프를 컨트롤하는 기본적인 컴퓨터하고 뭐 각종 AWG, AFG, 하이 볼티지 파워, 로우 볼티지 파워 그리고 뭐 히팅 또 다른 여러 가지 로드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고요. 뭐 대략적인 기본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디버깅을 해서 디버깅 모드에서는 펄스폭을 특정한 펄스폭 그러니까 뭐 10마이크로에서 100마이크로까지 어떤 조절을 해가면서 뭐 피크 파워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런을 하면 자동으로 계속해서 테스팅을 하면서 웨이폼하고 컨덕션 로스, 온 로스, 오프 로스 등을 뭐 CSV나 이쪽으로 계속 로깅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테스트 포인트들 그리고 프로브 홀더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편리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일부 테스트 필요하신 분들이 이미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코라는 데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더블 펄스가 됐건 일반 파워 SMPS가 됐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로브 선택입니다. 패시브 프로브냐 또는 전력 하이 볼티지 프로브냐 또는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를 이용해서 볼 건데 아이솔레이션 프로브가 주파수 대역이 어떠냐 그리고 측정하는 범위는 어떠느냐라는 걸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여러 곳에 기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블로그 기사에서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질문창에 지금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래 만드신 분은 윌리엄 컨즈라는 프로덕트 마케팅 엔지니어고요. 매니저고요. 제가 일부를 한국어로 하면서 일부는 한국에 필요한 것들만 추가를 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본사의 웹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영문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한글로 여기에서 이걸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질문이 타사 제품에 비해 예.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랄까요? 이 타사 제품에 비해서 제가 여기서 타사 제품의 그걸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 공식적인지 알기 때문에 이 파워 디바이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으로만 말씀드리면 얘가 모든 측정들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특정한 내가 관심 있는 엣지 부분이 자동으로 보통 제가 방문했을 때 타사 제품을 쓰고 있는 경우를 보면 턴 오프되는 첫 번째 좀 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밍을 해가지고 그죠? 주밍을 해서
줌밍을 해서 해당 부분을 보고 다시 두 번째 줌 영역을 두 번째로 바꿔서 이제 파라미터 자체도 만들어 놓은 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요. 얘는 이쪽 크로이 파워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내가 엣지들을 몇 번째 온 오프 엣지들 내가 볼 거냐라는 것만 결정하시면 내가 가장 적절한 결국에 스위칭 온 오프가 결정되는 이 부분 있죠. 턴 게이트 소스의 10%에서부터 드레인의 90% 떨어지는 이 지점이 가장 적절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자동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을 확대 그리고 측정값도 자동으로 바꿔주는 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리버스 리커버리나 컨덕션 로스 상태에서 컨덕션 로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들도 그렇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도 지금 저희 뭐랄까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나 이게 거의 사양은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뭐랄까요,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도 조금 더 좋고요. 아마 텔레다인 르크루이에 DLISO라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가 경쟁 다른 제품하고 비교를 한 측정을 비교한 게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실로스코프의 더블 펄스 테스트, 지금 제가 금방 소개해드린 이 파워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가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더블 펄스 테스트용으로 나와 있는 전용 더블 펄스 테스트 툴입니다. 그러니까 와이드밴드 갭에 맞춰가지고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개인 소자를 지금 프로빙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워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가 더블 펄스 테스트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크게 오해가 없는 그런 겁니다. 정말 이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워 소스만 있고 로드가 없다. 예. 이건 추후에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이메일 어드레스를 남겨주시면 제가 별도로 이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젠테이션을 올릴 때 답변을 같이 달아가지고 뒷부분에 붙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요. 여기 마지막 질문에 HVD 3506 프로브를 사용하고 모터 동작할 때 노이즈가 발생한다. 그리고 오시로스코프 노이즈하고 모터 노이즈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글쎄 모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먼저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외부에서 유기되는 건지, 그럼 유기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전원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앞쪽 테이블이나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지, 디퍼런셜 프루브라고 하더라도, 한번 제가 디퍼런셜 프루브가 그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디퍼런셜 프루브라고 하더라도 앞쪽 부분에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입력이 되고 이 부분에서 디퍼런셜 처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개의 차동 신호가 그대로 스코프의 그라운드, 여기서는 스코프 그라운드하고 신호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스코프 쪽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프루브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전원단에서 올라오는 건지 먼저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루브를 떼내고 모터를 구동했을 때 스코프에서 그런 신호가 보이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스코프에 전원 노이즈가 들어온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파형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프루브를 연결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때는 프루브나 스코프를 뭐 모터가 다른 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벤치 데스크에 같은 벤치 데스크에 있지 않도록 설정하는 게 구성하는 게 첫 번째로 이걸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방문 드려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기에 GPT 시험할 때 L값 같은 경우에는 주로 L에 의해서 전압 또는 그 시간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상태의 전압 전류를 가지고 측정해야 되느냐를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펄스 포그를 얼마나 열어야 되고 또 그죠? 이게 다 시간과 L에 의해서 그 전류하고 또 전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전압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L하고 C하고 시간을 결정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저 질문 들어온 거 마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프로브가 디퍼런셜 프로브와 액티브 프로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설명 주셨는데 사실은 패시브 프로브하고 액티브 크게 보면 일반 수동 프로브하고 액티브 프로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수동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L을 RC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액티브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필요한 액티브 소자가 있는 애들을 전부 액티브 프로브 또는 능동 프로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액티브 프로브 안에 자동 프로브가 있고 싱글핸드 프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 밴더마다 각각의 본인들의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전원도 공급하고 프로브의 모델도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라운드에 레퍼런스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하고 신호를 반드시 찍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싱글핸드 액티브 프로브라고 부릅니다. 보통 앞에 싱글핸드는 빼고 액티브 프로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디퍼런셜 프로브는 액티브 소자를 쓰면서 또 앞쪽에 두 개의 리드의 전압 차만 가지고 신호를 관측하는 것을 디퍼런셜 프로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싱글핸드 액티브 프로브라고 그러면 싱글핸드 액티브 프로브는 반드시 한쪽 끝이 그라운드에 가 있어야 되고 신호와 그라운드 사이에 전압을 찍는 거고요. 디퍼런셜 프로브는 레퍼런스 없이,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레퍼런스를 두지 않는 두 점의 전압 차를 프로빙할 때 사용하는 프로브입니다. 그리고 일반 액티브 프로브하고 싱글핸드 프로브에서요, 패시브 프로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패시브 프로브 같은 경우는 전부 수동 소자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임피던스가 그냥 쭉 떨어집니다. 20dB per decade 정도로 쭉 개인이 떨어지게 되는데 임피던스도 떨어지고요. C에 의해서요. 근데 액티브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높아지더라도 어느 일정한 순간까지 굉장히 높은 임피던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신호를 찍을 때는 보통 액티브 프로브,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하이 밴드위스 액티브 프로브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패시브 프로브는 저전압이면서, 그러니까 주파수는 느리면서 전압이 높은 이런 신호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프로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추가적으로 이쪽 아까 보여드렸던 이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지금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설문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커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세미나가 이렇게 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다음에 어떤 웨비나를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상당히 많아가지고 약간 몇 분 추가가 됐네요. 아무튼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했던 게 랩에서 테스트하고 실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